화장품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화장품주도 이제 뭐 작년 이제 한 11월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약간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뭐 일시적인 뭐 반등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추세 전환으로 봐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 업체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온라인화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네네. 큰 시대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통업체들은 이제 Q하고 P, 우리가 PQ 분석을 한다고 해요. 가격적인 효과와 이제 퀀터티, 이게 매출, 네. 양, 매출 가격 이 두 가지가 곱해져 가서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되는 건데, 네. 요 관점에서 본다고 할 때 백화점 업체들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 P하고 Q가 다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P는 온라인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P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Q는 온라인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유형상품 소비가. 그러니까는 P하고 Q가 다 떨어지게 되면서 백화점 업체들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브랜드 업체들은 양극화가 돼요. 양극화, 브랜드력에 따라서 브랜드력이 좋은 업체들, 그러니까는 뭐 후라든지 뭐 설화수라든지 네. 에스티로더, 로레알, 랑콤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P가 유지되고 Q는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가 뭐냐게 되면, 예를 들어서 롯데닷컴에서 윤조 에센스 90ml짜리를 갖다가 네. 10만 원에 팔다가 8만 원에 할인해서 팔아요. 왜냐하면 온라인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에서는 그거를 8만 원에 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예전에 주던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6만 원에 줘요. 그러면 6만 원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롯데닷컴이 이 온라인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2만 원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진의 스퀴즈를 누가 당하느냐? 유통업체가 당하는. 브랜드 업체들은 오히려 Q가 증가하게 되죠. 가격이 싸졌으니까. 네. 그래서 브랜드 업체들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되게 좋아집니다. 이거는 뭐 똑같아요. 다른 회사들도.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런 매출이 좋아지니까는 지금 글로벌리 보게 되면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도 뭐 시세이도 뭐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예전에 8만 원이었어요. 네. 2013년, 12년 8만 원이었다가 좀 주가가 이제 40만 원 갔다가 지금 20만 원, 23, 4만 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죠? 그런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싸게 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P는 플랫이고 Q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 올라가게 된 겁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실적이 떨어졌던 이유는 중저가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브랜드 양극화라고 말씀드렸죠.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이니스프리, 뭐 미샤, 더페이스샵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LF, LG 패션이죠. 난 죽었다 깨어나도 LG 패션 있겠다는 사람 별로 없죠. 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P도 떨어지고 Q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롯데닷컴에서 설화수한테는 가격을 깎아달라고 할 수가 없지만 네. 미샤한테는 가격을 깎아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 힘들다. 너도 좀 싸게 다오. 그럼 뭐 여기도 어쩔 수 없어요. 싸게 줘야지. 그러니까 P가 떨어져요. 근데 Q도 떨어져요. 왜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똑같이 가격이 이렇게 레벨 다운돼요. 네. 가격이 비싼 거나 싼 거나. 그럼 소비자들은 예전에 미샤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설화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되겠죠. 네네. 너무 가격 차이 많이 나니까. 네, 아무튼 예시죠, 예를 예시.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면 설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싼 거를 더 싸게 사는 것보다 자기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를 10에서 20% 싸게 사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그게 그쵸. 온라인 소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P도 떨어지고 Q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겁니다. 그 양극화의 이 온 풍파를 다 아모레퍼시픽은 맞았어요.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은 중저가가 셌거든요. 이니스프리, 에뛰드, 뭐 다 마몽드, 그다음에 아이오페 아리따움 매장을 네네네. 통해서 뭐 에어 쿠션 대박 쳤죠. 중국에서 이니스프리, 에뛰드 엄청나게 잘 나갔단 말이죠. 마몽드까지. 그러니까는 그 이제 온라인 벤처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소비 패턴의 변화를 다 온몸으로 다 떠안은 거고, 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후는 저희 LG생활건강 후밖에 없었어요. 네네. LG생활건강은 이미 그 2010년도 초반에 이 중저가 싸움에서 아모레퍼시픽한테 다 밀렸어요. 이자노스 라크베르 요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네네. 예, 어머니 아버지들은 알 리가 없죠. 예, 엄마들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패한 상태에서 이게 세웅지마라고, 오히려 지금은 후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소비 패턴의 변화에서 폐해에서 완전히 빗겨나 있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브랜드는 양극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 브랜드력이 좋은 업체들은 지금 음. 이루 말할 수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또 역직구가 해외 직구가 생겨났죠. 네네. 그러니까는 주가를 보시게 되면 LVMH, 로레알, 그다음에 커링, 그다음에 에스티로더, 뭐 시세이도 이런 업체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10년 전하고 비교해 볼 때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브랜드 업체들, 네.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 브랜드력이 좋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레벨업을 했죠. 네네. 뭐 LG생활건강 주가 보게 되면 뭐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브랜드력이 좋은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소비 패턴 변화에 가장 수혜가 큰 네. 그런 그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력이 중요해질 텐데 저는 작년에 저도 이제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화장품 소비가 떨어졌다 이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주변에서도 립스틱을 안 바르니까 안 산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의외로 작년에 실적이 좋은 업체들은 많았나 봐요. 아니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이제 버틴 업체들이 있고 음. 진짜 굉장히 힘들었던 업체들이 있는데 버틴 업체들은 이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브랜드력이 되게 좋고 이제 기초인 그다음에 중국에서 음. 많이 팔린 업체들. 중국은 왜냐하면 중국. 네, 일찍 뭐 믿을 수는 없지만 네. 네, 믿을 수는 없지만 종식됐다잖아요. 네, 뭐 확진도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다녔어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거긴 립스틱까지도 립 틴트가 엄청나게 잘 팔렸다고 하죠 작년 4분기에. 그래서 코스메스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네네. 중국에서. 그러니까는 한국의 화장품은 어쩔 수 없어요. 중국 소비에 다 디펜던트 돼 있는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소비가 많이 정상화가 됐죠. 네. 네, 그리고 실적은 물론 작년에 안 좋았지만은 근데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가 이제 훨씬 올라왔으니까 지금 4분기는 다 돌아섰어요. 네.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업체들이 많고 그래서 1분기는 더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는 중국 베이스로 해서 기초 그다음에 브랜드력이 높은 이런 업체들은 실적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이제 애경 산업이나 이제 클리오 같은 그렇게 색조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아직도 계속 굉장히 허덕이고 있죠. 물론 이제 그 둘 사이에서도 향후의 전망에 따라서 조금 주가는 다릅니다만은 네. 아무튼 뭐 영업이익은 굉장히 크게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마스크 벗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럼 해외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워낙 코로나 여파가 심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좀 중국을 판매 시장으로 베이스를 높게 갖고 있는 업체들이 좀 실적이 좋은 편이었나요? 그렇죠. 많이 판이하게 다르죠. 로레알보다 에스티로더가 훨씬 좋았죠. 4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은 지금 유럽이 최악이에요. 네, 유럽이 그렇죠. 제일 안 좋은 상황인 거고 미국은 그래도 소비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중국은 뭐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고 그러니까 그 지역별 그 매출 비중에 따라서 회사들의 실적이 좀 다르게 나왔죠. 네, 지역별 매출 비중에 따라 이제 화장품 주식을 고를 때도 좀 고려를 많이 해야겠네요. 네. 작년에 안 좋았던 업체들이 가장 데미지를 많이 받은 게 유통에서는 세 섹터예요. 업종이에요. 첫 번째 백화점, 두 번째 편의점,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 이 세 가지인데 면세점은 조금은 좀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여행이 아직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접종도 뭐 아직 뭐 우리나라 10%도 안 된 것 같죠 아직.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재개되는 시기가 점점 더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작년 한 6, 7월 달에는 막 내년이면 되지 않을까 막 생각했었고 내년 하반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뭐 3, 4년 후에도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면세점은 실적이 좋아지긴 좋아지지만 뭔가 원상 회복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면세점은 아마도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재개된 시기를 내년 뭐 하반기, 3반기부터 조금씩 뭐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면세점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를 하게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1분기 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죠. 백화점하고 편의점인데 백화점의 그 기저효과라든지 전년도 베이스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훨씬 크고 그래서 가장 먼저 좋아지는 것은 이제 백화점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주가도 좋았거든요. 식품 온라인 쪽이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19의 수혜주였죠. 수혜주였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이마트보다도 오히려 백화점의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은 상황이고 편의점은 은근히 버텼거든요. 작년 1분기, 2분기 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뭐 주택가 주변의 편의점들은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2분기부터는 좀 베이스도 상당히 낮아지고 그래서 순서가 백화점, 그다음에 편의점,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 면세점 뭐 이런 순서로 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또 화장품 시장이 중국 소비가 되게 좋아요. 4분기 같은 경우에 중국의 화장품 소비가 한 20%인가 이 정도 증가를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대중국 화장품 수출 1, 2월 달에 거의 뭐 70% 이상 증가를 했고 그리고 4분기 실적 보면은 뭐 LG 산하건강이나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들 중국 쪽은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화장품 쪽에 또 좀 초점을 둔다고 하게 되면은 아모레퍼스픽이나 또 LG 산하건강이나 그 다음에 ODM 업체들,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이런 업체들 중국의 익스포저가 큰 업체들 또 좀 열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좀 그 컨택트 업종들이 회복을 하는데 변수라고 할 만한 건 또 따로 없을까요? 일단은 뭐 접종,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지금 뭐 4차 유행, 3차인가요? 4차인가요? 지금 뭐 자칫 봄나들이 이렇게 확대되고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유행이 이 코로나의 유행이 또 확대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변종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어야 되겠죠. 그것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해 특히 내수 쪽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현상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이나 후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상당히 완화가 되고 또는 종식됐을 때보다 오히려 2021년 올해가 소비 측면에서는 컨슈머 측면에서는 가장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지급액이 연간 한 3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해외에서 돈을 쓴 거고 거기에는 항공료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항공료가 만만찮게 비싸잖아요. 유럽 같은 데 한번 가려면은 거기서 쓰는 돈보다 항공료가 더 비싸요.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30조 원하고 훌쩍 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 업체들 주가 보게 되면 2019년보다 더 높아 있어요. 기대 심리가 선반영돼 있다고. 기대 심리가 선반영돼 있으면서 또 뭐가 반영돼 있느냐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ASP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어차피 고정비니까 고정비를 뛰어넘는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100만 원 하던 해외여행을 200만 원이도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한 2, 3년 못 갔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해외여행 가서 돈 쓰는 게 뭐 40조도 될 수 있고 50조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소매 판매 시장이 한 360조 정도 되는데 이거 뭐 한 15% 정도의 국내 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굉장히 데미지가 커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컨슈머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게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는 회복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소비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고용도 좋아지고 서비스업도 좋아지는데 해외는 안 나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2022년, 23년보다 올해가 컨슈머 업체들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면세점은 조금은 다르죠. 면세점 중국 인바운드 한국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면세점 아까 말씀드린 건 조금 후순위로 밀리고 순수 국내 업체들에게 최소한 상반기에는 순수 국내 업체들한테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통주 중에서도 백화점, 화장품, 대형마트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백화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낙 기저주가가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나아질 거고 계속해서 이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콜스나 메이시스 같은 백화점 4분기 실적부터 굉장히 좋아져서 주가도 막 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백화점이 코로나19 완화와 백신 개발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어요. 아까
뭐 용건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유통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백화점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동의하시나요? 수혜주인 거는 맞죠.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게 되면 이게 추세적으로 네. 좋아질 종목이냐, 이렇게 좋아질 회사냐, 그거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주 개념이 있고 네. 이제 경기 민감주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거 하게 되면 아예 구조적으로 사업의 규모라든지 뭐 주가가 레벨업되는 회사들이고 그런 게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 뭐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잖아요. 근데 백화점 업체들은 그렇지는 않죠. 백화점 업체들은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2010년 이후에 2013년이죠. 엄격히 말하면 이제 글로벌 컨슈머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중국인들의 소비가 네.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글로벌 명품들의 소비는 거의 중국인들이 완전히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인들의 소비가 이제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글로벌 생산 기지에서 소비의 중심 국가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면세점과 화장품이 다 레벨업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라인화거든요. 온라인화.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확대가 되면서 컨슈머 유통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전체 우리나라 소매 판매에서 이제 온라인 채널의 비중이 35%까지 올라갔거든요. 거의 뭐 지금 2013년이 그 시작점인데 네. 그때 대비해서 온라인 침투율은 뭐 3배 이상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럼 거기에 가장 데미지를 누가 입었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백화점, 그 다음에 대형마트, 그 다음에 가전 양판, 롯데하이마트나 뭐 이런 업체들이죠. 이런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들이 데미지를 입었거든요. 그 다음에 저성장, 세 번째가 저성장이에요. 저성장에서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가 있었냐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차피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그 안장점에 다시 다다르게 되거든요. 저성장이면서 소득 수준 높은 거거든요. 이럴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뭐냐게 되면 오락, 레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돼요. 여행 가요.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회사 나가서 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시간 더 일해봤자 연봉도 올라가지도 않고 승진도 잘 안 되거든요. 저성장 국면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는 집에서 가족들과 윤택한 삶을 보내겠다. 이런 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주 5일제 수업 시작했고 지금 주 5일 근무하잖아요. 네. 그리고 42시간, 뭐 48시간 이렇게 근무 시간도 줄어들었고 네. 레저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소득도 증가를 많이 하고 여가 시간이 많으면 옷도 사고 여행도 떠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소득 증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옷을 사는 대신에 옷은 뭐 예전에는 좋은 거 많이 입어봤고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미국에 특히 막 옷은 대충 입고서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대충 입고서는 뭐 스키 내고선 로키산맥 가잖아요. 막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또 데미지를 누가 제일 입느냐? 백화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0년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2013년인가 14년에 영업이익이 1.8조였어요. 물론 그때 이제 뭐 지주사장 중간에 있었지만은 지금 영업이익이 뭐 3, 4천억밖에 안 해요. 그럼 주가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백화점,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백화점 3사라는 업체가 네. 연간으로 보면 주가 계속 떨어졌어. 그거는 소비 패턴의 변화 때문에 네. 온라인화와 저성장.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러면 시계가 2년 동안 지금 거꾸로 돌아간 거거든요. 이 여행이 줄고 그 수요가 내수로 지금 몰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하이마트 홈쇼핑 실적이 되게 좋았던 이유가 갑자기 막 해외여행 뭐 유럽에 한번 3일 가도 놀러 가면 1,000만 원 쓰는데 여행을 안 가요. 여행을 안 가니까 집에서 보니까 뭔가 좀 많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동안 너무 좀 오래된 것들도 많고 다 갈았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사하면서 다 갈았어요. 네. 그래서 책장도 새로 사고 책상도 사고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막 저희 이사했는데 이번에 거의 신혼집 꾸미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다 샀어요. 소파도 새로 사고 작년에 소파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소파가 가구 중에서 제일 비싸거든요. 소파가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뭐 그렇게 부담이 안 돼요. 왜냐면 회원이 안 갔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서는 그런 걸 다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가전이 뭐 150만 원, 200만 원 다 좋은 거 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유형 상품의 소비가 많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다음에 올해까지 2년 동안은 이 무형 옷과 같은 유형 상품에서 레저, 여행, 서비스 같은 무형 상품으로 소비가 이동하는 이 시계가 큰 시계의 축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2년 동안은. 그래서 이제 백화점, 뭐 대형마트, 그다음에 가전양판, 홈쇼핑 뭐 이런 유형 상품 주로 판매하는 업체들의 실적과 주가가 올해 특히 되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길게 보시면 안 되죠. 시계는 다시 정상화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다시 실적은 또 올해가 높은 베이스로 작용을 해서 내년도 후년도 실적은 또 오히려 더 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종목이 아닌 그런 업체들은 상당히 짧게 보셔야 돼요.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든 외국이든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네. 예. 오래 볼 종목은 아니고 오래 반짝할 수 있는 종목이다. 예, 시어스, 뭐 JC펜이, 뭐 콜스 다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예, 온라인화 때문에, 아마존 네. 효과 때문에. 예. 유통업체들은 이제 Q하고 P, 우리가 PQ 분석을 한다고 해요. 가격적인 효과가 이제 퀀터티, 이게 매출, 네. 양, 매출 가격 이 두 가지가 곱해져 가지고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되는 건데 네. 요 관점에서 본다고 할 때 백화점 업체들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 P하고 Q가 다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P는 온라인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P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Q는 온라인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유형 상품 소비가. 그러니까는 P하고 Q가 다 떨어지게 되면서 백화점 업체들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뭐 이런 것들인데 브랜드 업체들은 양극화가 돼요. 양극화, 브랜드력에 따라서 브랜드력이 좋은 업체들, 그러니까는 뭐 후라든지 설화수라든지 에스티로더, 로레알, 랑콤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P가 유지되고 Q는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가 뭐냐게 되면 예를 들어서 롯데닷컴에서 윤조 에센스 90ml짜리를 갖다가 10만 원에 팔다가 8만 원에 할인해서 팔아요. 왜냐하면 온라인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에서는 그거를 8만 원에 팔려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예전에 주던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6만 원을 줘요. 그러면 6만 원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롯데닷컴이 이 온라인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2만 원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진의 스퀴즈를 누가 당하느냐? 유통업체가 당하는 거예요. 브랜드 업체들은 오히려 Q가 증가하게 되죠. 가격이 싸졌으니까. 그래서 브랜드 업체들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되게 좋아집니다. 이거는 뭐 똑같아요. 다른 회사들도.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런 매출이 좋아지니까는 지금 글로벌리 보게 되면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도, 뭐 시세이도, 뭐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예전에 8만 원이었어요. 2013년, 12년 8만 원이었다가 좀 주가가 이제 40만 원 갔다가 지금 20만 원, 23만 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죠? 그런 이유가 뭐냐게 되면 싸게 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P는 플랫이고 Q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 올라가게 된 겁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실적이 떨어졌던 이유는 중저가가 많았기 때문에. 브랜드 양극화라고 말씀드렸죠.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이니스프리, 뭐 미샤, 더페이스샵,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LF, LG 패션이죠. 난 죽었다 깨어나도 LG 패션 있겠다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P도 떨어지고 Q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롯데닷컴에서 설화수한테는 가격을 깎아달라고 할 수가 없지만 미샤한테는 가격을 깎아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 힘들다. 너도 좀 싸게 다오. 그럼 뭐 여기도 어쩔 수 없어요. 싸게 줘야지. 그러니까 P가 떨어져요. 근데 Q도 떨어져요. 왜냐?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똑같이 가격이 이렇게 레벨 다운돼요. 가격이 비싼 거나 싼 거나. 그럼 소비자들은 예전에 미샤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되겠죠. 너무 가격 차이 많이 나니까. 아무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면 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싼 거를 더 싸게 사는 것보다 자기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를 10에서 20% 싸게 사는 걸 훨씬 선호합니다. 그게 온라인 소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P도 떨어지고 Q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겁니다. 그 양극화에 이 온 평지 품팔을 다 아모레퍼시픽은 맞았어요.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은 중저가가 셌거든요. 이니스프리, 에뛰드, 뭐 다 마몽드, 그다음에 아이오페 아리따운 매장을 통해서 쿠션, 에어쿠션 대박 쳤죠. 중국에서 이니스프리, 에뛰드 엄청나게 잘 나갔단 말이죠. 마몽드까지. 그러니까는 그 이제 온라인 벤처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소비 패턴의 변화를 다 온몸으로 다 떠안은 거고 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 LG사회공학 후밖에 없었어요. 네네. LG사회공학 이미 그 2010년도 초반에 이 중저가 싸움에서 아모레퍼스까지 다 밀렸어요. 이자노스 라크베를 요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네네. 예, 어머니 아버지들만 아버지들 알 리가 없죠. 네. 엄마들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패한 상태에서 이게 세웅지마라고 오히려 지금은 후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소비 패턴의 변화에서 패에서 완전히 비껴나 있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브랜드는 양극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 브랜드력이 좋은 업체들은 지금 이로 말할 수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또 역직구가 해외 직구가 생겨났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외에 들어가려면 해외에다가 법인을 세워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MD 업체를 끼고 들어가거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글로벌 브랜드 업체를 이제 알마니 같은 거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알마니가 신세계 인터한테 수수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제 그러니까는 가격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알마니를 현재 사는 것보다 한국에 사는 게 비싸요. 근데 해외 직구가 생겼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가 있죠. 그죠?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네. 수수료 안 주고서는 그냥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큐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마진이 훼손 없이 큐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이 국경선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 온라인화가 되면서 해외 진출이 훨씬 쉬워졌죠. 그러니까 브랜드력이 좋은 업체들은 지금 전 세계를 다 누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주가를 보시게 되면 LVMH, 로레알, 그다음에 커링, 에스티로더, 뭐 시세이도 이런 업체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10년 전하고 비교해 볼 때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브랜드 업체들,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 브랜드력이 좋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레벨을 그렸죠. 네. 뭐 LG생활건강 주가 보게 되면 뭐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브랜드력이 좋은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소비 패턴 변화에 가장 수혜가 큰 네. 그런 그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력이 중요해질 텐데 저는 작년에 저도 이제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화장품 소비가 떨어졌다 이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주변에서도 립스틱을 안 바르니까 안 산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의외로 작년에 실적이 좋은 업체들은 많았나 봐요. 아니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이제 버틴 업체들이 있고 진짜 굉장히 힘들었던 업체들이 있는데 버틴 업체들은 이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브랜드력이 되게 좋고 이제 기초인. 그다음에 중국에서 많이 팔린 업체들. 중국은 왜냐하면 중국. 네, 일찍 뭐 믿을 수는 없지만 네. 네, 믿을 수는 없지만 종식됐다잖아요. 네, 뭐 확진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다녔어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거긴 립스틱까지도 립 틴트가 엄청나게 잘 팔렸다고 하죠, 작년 4분기에. 그래서 코스메스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중국에서. 그러니까는 한국의 화장품 어쩔 수 없어요. 중국 소비에다 디펜던트 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소비가 많이 정상화가 됐죠. 네, 그리고 실적은 물론 작년에 안 좋았지만은 이제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가 이제 훨씬 올라왔으니까 지금 4분기는 다 돌아섰어요. 네.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업체들이 많고, 그래서 1분기는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는 중국 베이스로 해서 기초, 그다음에 브랜드력이 높은 이런 업체들은 실적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이제 애경산업이나 이제 클리오 같은 이렇게 색조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아직도 계속 굉장히 허덕이고 있죠. 물론 이제 그 둘 사이에서도 향후의 전망에 따라서 조금 주가는 다릅니다만은 네. 아무튼 뭐 영업이익은 굉장히 크게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마스크 벗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럼 해외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워낙 코로나 여파가 심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좀 중국을 판매 시장으로 베이스를 높게 갖고 있는 업체들이 좀 실적이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많이 판이하게 다르죠. 로레알보다 에스티로더가 훨씬 좋았죠. 4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네. 미국은 지금 유럽이 최악이에요. 네, 유럽이 그렇죠. 제일 안 좋은 상황인 거고 미국은 그래도 소비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중국은 뭐 상당히 많이 회복이 네. 됐고 그러니까 그 지역별 그 매출 비중에 따라서 회사들의 실적이 좀 다르게 나왔죠. 네, 지역별 매출 비중에 따라 이제 화장품 주식을 고를 때도 좀 고려를 많이 해야겠네요. 네. 이제는 대형마트 제일 네. 많이 원래 다루시는 쪽 아닌가요, 이쪽이? 그거는 이제 네. 대형마트가 이마트가 네네. 워낙 그 뭔가 사업 구조가 긍정적으로 음. 변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저 이마트 보면서도 궁금했던 게 사실 이제 온라인 쇼핑 수요가 늘어나고 요즘은 뭐 쓱닥하면 재평가다 이래가지고 좀 이커머스 시장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이미 주식도 많이 올랐고.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작년에 이제 언택트 쇼핑들은 수요를 어느 정도 봤어요. 수혜를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그 기대감이 다 선반영된 주가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연구원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레벨업되는 회사들이 있고 경기에 따라서만 이렇게 변동이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 유통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리레이팅이 가능한 업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화로 인해 가지고서 뭐 가전양판, 백화점, 대형마트, 식품 이렇게 다 타격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식품 온라인 시장이 최근에 가장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온라인 시장이 작년에 50% 성장을 했고요. 국내에서 올해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리 똑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월마트가 주가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식품 온라인 시장은 일반 온라인 시장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온라인 유통 시장이 왜 대형 그 백화점 업체들을 치고 들어가냐라고 하게 되면 왜 백화점 업체들을 힘들게 만드냐 하게 되면 유통 시장의 두 가지 가정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가정은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가정을 깨트려요. 왜냐하면 백화점 하나 지을 때 6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서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캐펙스가 너무 다르고 현저하게 작죠. 그 다음에 또 마진에 대한 가정을 깨트리게 돼요. 뭐냐 하게 되면 이게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종 산업에서 이제 1등하는 다른 산업에서 1등하는 업체들이 끼우끼우거려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근데 유통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집계액이 제일 힘들어요. 집계 손님을 모으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유통업은 뭐냐 하게 되면 부동산업이었어요. 목 좋은 곳을 찾아야 돼. 목 좋은 곳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탁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트래픽을 즐기는 거거든요. 유입 때는.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 가운데서 이 가장 어려운 집객을 이미 끝내놓은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세 개구나. 첫째가 SKT. 2,500만 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있죠. 두 번째가 네이버. 한국에 네이버 아이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카카오. 카카오톡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집객 다 해놨으니까 나도 유통 좀 해볼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게 되면 유통에서 돈 벌려는 생각이 없어요. 유통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쇼핑 해가지고서는 돈 벌지 않아요. 검색 카테고리 확대해요. 거기서 검색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트래픽을 유입하면서 거기서 광고 마케팅 수익을 취하는 겁니다. 유통업체들은 유통 수수료 뭐 20-30% 받아가지고서는 고정비 빼고서 마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이버 쇼핑이나 11번가도 마찬가지고 뭐 유통 수수료 가지고 돈 벌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네이버의 판매 수수료가 얼마냐 하게 되면 5%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5%. 일반적으로 면세점이 40%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홈쇼핑이 한 30% 초중반, 그리고 백화점이 한 25%에 30%, 대형마트 25% 정도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소비자들도 대환영, 벤더들도 거기 입점해 있는 회사들도 브랜드 업체들도 대환영이에요. 싸게 팔아도 마진이 남고 소비자들은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들을 거기다 페이백을 해줘요. 그걸 다 3% 페이백 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다른 유통업체들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이버는 유통 자체로는 수익을 안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비가 되게 많이 일어나죠. 물건 싸니까. 대신에 광고 마케팅 수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11번가도 제가 알기에 초창기 비즈니스 모델은 거기서 돈 벌고자 하는 생각 별로 없었어요. 어차피 뭐 SKT 그 통신 사업에서 뭐 1조 이상 프리캐시 플로우가 나오는데 그거는 빅데이터였어요. 이미 2,500만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소입했던까지 수량할 수 있다면 나중에 신규 사업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리소스로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거기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BEP만 나오면 돼요. BEP만 나오면. 그러니까는 기존의 유통업체들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는 두 가지 가정이 깨졌단 말이죠.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가정이 깨졌고, 그리고 마진에 대한 가정이 깨졌는데 식품 온라인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식품 온라인 시장은 기존의 온라인 유통하고 또 달라요. 굉장히 많은 캐펙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선도를 유지를 하면서 당일 배송을 또는 이길 배송을 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TV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사진이 있는 게 그대로 우리 집으로 와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배추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싱그러운 배추가 그대로 오면 그게 서프라이즈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는 그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재고로 보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콜드 체인이 필요하고.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CA 저장고라든지 컨트롤드 어트모스피어라고 하는데 6개월 동안 시금치가 똑같이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배, 사과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산소를 빼요. 이게 산화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잎이 누렇게 뜨고 막 하는 거 산화된다고 막 하는 건데 그런 산화되는 것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걸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마트나 그 롯데마트와 이마트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산지에서 직매입을 해요. 뭐 가도 논산시장에서 안 사고. 네. 왜냐하면 재고를 충분히 보관할 수가 있으니까 원산지에서 그냥 밭대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가도 싸겠죠. 마켓컬리나 이런 쿠팡 그런 회사들은 밭대기로 이렇게 못 사요. 왜냐하면 재고를 이렇게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내일 모레 글피 이때 팔릴 것들만 사놔야 돼요. 안 그러면 폐기 손실이 너무 커지게 돼요. 식품 온라인 시장에도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가 또 뭐냐게 되면 시등을 못 팔아요. 그렇죠. 이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시들면 좀 싸게 팔아요. 한 30% 할인. 그러면 이제 주부님들이 오셔가지고 좀 본 다음에 그래 나 이 가격이면 살게 이렇게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거래가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팔릴 제품만 사놔야 되고 그러니까는 양이나 카테고리 측면에서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식품 온라인 시장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많은 캐펙스가 필요하고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트를. 그래야지 재고를 소진시킬 수가 있고 매입량을 많이 늘릴 수가 있고 바잉 파워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다른 설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지죠. 그런 설비 투자를 이미 이마트는 해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이제 이게 소비가 빨리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좀 밀렸어요. 근데 그런 캐펙스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되는 게 작년 2월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뭐 PP센터,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이 공산품 팔리던 매장을 갖다가 네. 이제 이 식품 온라인 배송 기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완료되면서 이제 쭉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보기 쇼핑의 포털 사이트화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글로벌 유통의 트렌드 가운데 큰 축 하나, 이 식품 온라인 시장을 한국에서는 이마트, 미국에서는 월마트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아마존이 홀푸드마켓 인수하면서 2018년도에 식품 온라인 시장 미국에서 1등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월마트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래서 지금 치고 나갔어요. 네. 2019년에 깨졌어요, 아마존이. 네, 뭐 깨졌다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아무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월마트, 왜냐하면 아마존은 이게 인프라가 별로 없어요. 홀푸드마켓 얼마 규모가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물류 인프라 이런 것들을 물류 배송 기지를 별도로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2조 원이 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뭐 주가만 떨어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기자들이 이제 가가지고서 월마트한테 아마존이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 많이 해야 된다는데 식품 온라인 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그런 투자가 필요 없느냐 했더니만 뭔 소리야? 우리는 지금 3,500개 매장 가지고 있어. 여기서 다 배송하면 돼. 신규 투자 없이 그냥 바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식품 온라인 시장은 다시 월마트가 1등을 차지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잠깐 이제 쿠팡이나 마켓컬리에 약간 조금 위축이 됐었는데 작년으로 아마 절대적인 1등으로 지금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절대적인 그 수준 자체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마트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 시장 선전율 비교해보게 되면 훨씬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네, 그 식품 온라인 시장을 앞으로도 성장할 것을 고려하면 현재 이마트 주가가 이렇게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고 앞으로 충분히 더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는 백화점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높게 주긴 힘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뭐 11배 뭐 그 이상 주기는 힘든 건데 네. PER로.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20배 언저리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 월마트가 지금 한 20서너 배 정도 갖고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트레이더스라든지 모브랜드 이것도 글로벌 유통의 하나의 큰 트렌드거든요. 창고형 대형마트라든지 PB 전문점. 네.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마트가 선도하고 있어요. 네. 글로벌리 보게 되면 코스트코가 선도하고 있고 유럽의 알디나 리드 같은 그런 PB 전문 업체들이 선전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글로벌 유통의 트렌드를 다 이마트가 선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리레이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지금 한 14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주가의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1월 들어서 이제 쿠팡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도 확 오르는 모양새였어요. 그게 이제 4분기 실적을 미리 선반영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이제 훨씬 잘 나왔죠. 그다음에 12월 달 실적이 또 굉장히 좋았고, 예,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쿠팡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네네. 주가가 또 한 단계 또 갔던 것 같아요. 네네. 월마트 같은 경우에 궁금한 게 제가 예전에 봤던 이제 연구님 나오신 유튜브를 보면은 그때는 작년 중순쯤이었나요? 오히려 월마트는 주가가 오르는데 우리나라 이마트는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지금 좀 반대 양상이에요. 이마트는 오르는데 월마트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월마트 주가는 현재 왜 그런 걸까요? 월마트는 굉장히 많이 선전을 했었죠.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올해 연초 대비해서 주가 네.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백화점이 더 좋을 거려나? 연초 대비하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간별로 달라지는 네네. 거고 지금이 어떤 시기냐를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콜스라든지 제이시펜이나 시어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좋은 거지만 중장기적으로까지 좋다고 말하기 힘들 거고 월마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안 좋지만 네. 지금은 작년도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지금 오히려 조정 기간이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월마트와 이마트의 그 사업 구조가 좀 비슷하다고 고려를 하면은 아까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트도 앞으로 리레이팅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월마트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쉬어가는 국면이지만 앞으로 더 오를 그런 폭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그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월마트를 분석은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데 뭐 인도까지도 월마트는 또 진출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실적을 또 도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월마트는 뭐 지금 아직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상승 여력은 아직 좀 충분히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도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는 한국의 대형마트가 지금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잖아요. 네네. 온라인 식품 온라인 시장의 패권을 누가 잡아가냐에 따라서 주가가 실적이 엇갈리게 되는 거고 그럼 미국은 뭐 월마트가 워낙 독보적이니까 그러니까는 대형마트는 대형마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식품 온라인 시장을 어떻게 패권을 잡아가고 있느냐 그걸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다른 대형마트를 비교할 게 사실은 없고요. 워낙 월마트가 독보적인 그런 상황이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 정도 거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15에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월마트가 워낙 매출 규모가 크죠. 예. 근데 아무튼 주식은 미래를 같이 반영하는 거니까 지금 식품 온라인 시장의 침투율이 되게 낮아요. 미국은 더 낮아요. 한국보다 훨씬 낮아요. 한국은 온라인 유통을 굉장히 글로벌리 선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온라인 인프라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식품 온라인 침투율이 10% 초중반이거든요. 근데 전체 온라인 침투율은 3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지금. 그렇죠? 뭐 지금 끄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35%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가전 같은 경우에는 50%가 훨씬 넘습니다. 가전은 표준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사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35%고 그러니까는 아직 그거에 비하면 초입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시장의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그 남은 시장의 패권을 갖다가 미국에서는 월마트, 한국에서는 이마트가 잡아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투자 가치가 매출 비중은 작아도 투자 가치가 되게 높은 거죠. 쿠팡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국내 이커머스 업체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제 국내 투자자들 관심도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쿠팡의 상장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좀 어떤 의미인가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재편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재편. 예, 시장 재편. 그러니까는 그동안은 한국의 온라인 통시장 되게 파편화돼 있었거든요. 네. 글로벌리는 다 끝났어요. 뭐 아마존, 알리바바 얘네들이 절대적인 시장, 일본 라쿠텐 이렇게 잡아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은 글로벌 아마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온라인 유통 시장이 파편화돼 있었을 거예요. 파편화라는 건 뭐냐 되면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업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 그냥 5에서 10% 사이.
11번가, G마켓, 뭐 옥션, 쿠팡, EF, 티켓몬스터, CJ 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뭐 다들 난리가 그렇게 나요. 많았나요? 네. 그래서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슬기로운 그 쇼핑 방법은 뭐냐면 가장 이 쿠폰을 많이 뿌리는 데가 항상 존재해요. 맞습니다. 순환해서 네. 돌아요. 그걸 잘 보면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 가장 훌륭한 소비였는데 그 재편, 그게 이제 시장이 재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게 되면 쿠팡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다고 해서 G마켓이나 11번가나 티켓몬스터가 티몬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PSR 뭐 2배 이상을 지금 PSR이라는 게 이제 가격 그 매출의 P로 해가지고서는 뭐 몇 배 이렇게 되는 거 시가총액이. 근데 그거 이익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또 자산 기준으로 하든가. 그래서 PER과 PBR이 나오는 건데 PSR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이에요. 이익이 안 나도 막 기업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높은 밸류에이션이에요, 그거는. 예. 지금 뭐 자본 잠시 상태인 거, 그죠?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PSR 2배 이상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냐게 되면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절대적인 사업자로서 인정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은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익을 못 내니까. 온라인 유통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마진이 스퀴즈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을 못 내요. 그러니까는 유통 마진으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막대한 트래픽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뭐 광고 마케팅 수익을 취하든지 아니면은 뭐 OTT라든지 뭐 이치라든지 뭐 여러 다른 파생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줄기세포 같은 거, 사업의 줄기세포 같은 거. 그러니까는 투자를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뻗어나갈지. 그러니까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 주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밸류에이션 잘 안 나와요. 근데 주가는 계속 가잖아요. 왜냐하면 저게 뭘 할지 모른다. 저렇게 수많은 고객을 갖고 있으니 저기에서 뭐가 나와도 일단 된다는 거예요. 성장성이죠. 그렇죠. 네. 그게 그 성장 얼마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들, 그런 업체들 줄기세포, 사업의 줄기세포.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으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데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회사들은 떨어진다는 거죠. 다른 온라인 유통, 특히 공산품 매출 비중이 큰 쿠팡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오픈마켓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도태된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영업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이마트를 좋아하더라도 바로 옆에 롯데마트가 있으면 거기 가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 시장이 같이 성장하고 있으면 피어 그룹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먹을 게 마좀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은 같이 성장을 하면서 여기가 15배 받으면 여기도 15배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온라인 유통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더라도 먹을 파이가 많이 있더라도 여기가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한꺼번에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어디 살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피어 그룹으로서 밸류에이션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티몬이나 이런 지금 이베이 코리아 또 메가 이슈가 있는데 워낙 쿠팡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니까 이거를 같이 피어 그룹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이랑 이제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비슷한 편이잖아요. 네, 네이버에도 이제 쿠팡이랑 비슷한 PSR을 주기는 좀 어렵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이버가 유통에서 나오는 매출이 네이버는 이제 그냥 플랫폼 업체니까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만큼 유통에서 관련된 매출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거래 기준으로는 1등이죠. 네. 네, 거래 기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이버하고 쿠팡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쿠팡은 실질적인 온라인 유통 1위 업체고 그들의 강점은 뭐예요? 배송하고 직매입에 있어요. 그렇죠. 배송하고 직매입. 그래서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바잉 파워는 뭐냐게 되면 브랜드 업체, 벤더들 업체한테 싸게 좋은 물건을 사올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쿠팡이
GP 마진이 15%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직매입 업체는 일반적으로 25%다 넘어가거든요. 아까 면세점 제가 4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5%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싸게 사오는데도 불구하고 싸게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 가격이 굉장히 싸게 팔고 있는 거죠. 지금 거의 역마진 내서 물건 파는 것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네이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르죠. 얘네들은 직매입 안 합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재고 부담 지는 거. 그리고 배송은 좀 약하죠. 그죠? 오픈마켓 업체들의 가장 그 한계가 뭐냐면 배송의 불안정성이에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 와우 같은 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간까지 딱 맞아요. 예. 바로 당일이나 이 길에 다 배송이 되고 그래서 배송의 안정성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 오픈마켓은 직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배송은 되게 불확실해요. 어떤 건 그 다음날 오지만 어떤 것들은 막 일주일 후 걸리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CJ 대한통운하고 뭐 협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죠. 네이버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사업자로서 절대적인 1위 업체인 거고 쿠팡은 실질적인 온라인 유통업체로 1위 업체예요. 그리고 쓱닷컴은 식품 온라인 1위 업체고 우리나라 전체 유통시장에서 한 15% 정도가 식품이거든요. 요 15% 시장에서 1등이에요. 근데 워낙 공산품하고는 차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도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는 이 두 회사를 다 샵인샵으로 들여요. 그래서 이 회사들을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삼아서 플랫폼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긴장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서로 협력할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쿠팡하고 이마트 쓱닷컴은 조금은 좀 분리된 시장이고 물론 여기서 쿠팡 프레시를 팔지만은 여기서도 공산품 팔지만은 서로 메인은 공산품이고 식품이거든요. 서로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쓱닷컴은 거의 뭐 윈윈 관계가 될 수가 있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부족한 카테고리가 뭐냐게 되면 얘네들 카테고리가 무조건 많아야 돼 절대적으로. 가장 부족한 게 식품이거든요. 네이버 장보기 오픈했는데 별로 좀 신통치가 않아요. 쓱닷컴이 워낙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쓱닷컴을 샵인샵으로 들일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쓱닷컴 입장에서도 뭐 네이버 입점 수수료만 좀 싸다고 하게 되면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객 입장에서 뭐 나쁘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물류가 좀 지금 부족한데 CJ 대한통운하고 협업을 했습니다만은 CJ 대한통운은 또 택배업체예요. 네. 이게 풀필먼트는 또 아니에요. 풀필먼트는 매입부터 매출까지 배송까지 다 책임지는 건데 이거는 쓱닷컴이 되게 잘하고 있죠. 이마트가 네오센터 1, 2, 3호까지 좀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서로 JV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나 윈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게 되게 많은 그런 사업인 거고 쿠팡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샵인샵으로 들여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고 오픈마켓 사업은 조금 서로 경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회사는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의 삼국시대를 그리면서 성장을 한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각각의 역할과 특징과 장점이 있으니까 다른 이제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사실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비슷한 이커머스 시장들과 비교를 했을 때 미국에서 주식으로서 쿠팡의 경쟁력은 어떨까요? 그게 참 평가하기 힘든 게 왜냐하면 명확한 그 지표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PER 100배가 가기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향후의 성장성이 워낙 좋아지고 아마존 주가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 하게 되면 예전에 2013년도, 14년도 막 이때 일반적인 회사들은 투자 회수기로 접어들 때 주가가 막 올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주가가 막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런데 아마존은 재밌는 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주가가 막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그때 뭘 선포했냐면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출하겠다. 얘네들 원래 유통회사가 아니에요. 원래는 음반회사였고 막 그래요. 이북 회사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서 막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본격적인 투자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이 많이 들겠죠.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갭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PER이 막 100배, 150배. 매출은 떨어지는데 이익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익은 떨어지는데, 이익은 떨어지는데 높아지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이 막 100배, 150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약과예요. 영국의 오카드 같은 식품 온라인 회사 PER이 350배 막 이렇게 돼요. 손실 나는데 막 주가가 가니까 뭐 이익 막 뭐
100억, 200억밖에 안 되는데 주가는 몇 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밸류에이션이 왜 나왔느냐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기는 거고 거기에서 패권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더구나 아마존 같은 경우 예전에 이북 시장, 뭐 음반 시장에서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역마진 날 거 아니에요. 역마진. 그래가지고선 처음에 손실 나니까 야, 쟤네들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주가도. 그런데 나중에 이북을 음반을 다 먹었어요. 그런 스터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험이. 그러니까는 아마존은 뭘 해도 돼. 그러니까는 우리 온라인 유통시장 본격적으로 진출할래. 스마트폰 나왔어. 뭐 이러면서 막 하니까 실적이 떨어지는데도 주가는 선반영한 거예요. 쟤들 이렇게 될 거야. 과거 이북 시장에는 음반 시장처럼. 그러면서 주가가 선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 쿠팡이나 이런 데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또 쿠팡이 그런 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가능성은 물론 낮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근데 아직 시장 점유율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약간 좀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유통시장은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한 30%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40%가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서 뭔가 그런 플레이를 하기에는 조금은 지금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거를 예로 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아마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존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벤더들을 이제 쥐어짜요. 처음에는 이제 물건을 싸게 팔아서 많이 파는데 그 마진의 스퀴즈를 유통업체가 당해요. 아마존이 그냥 그렇게 이익회선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절대적인 사업자가 되면 협상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벤더들한테 야 이제 우리 그만 좀 마진에 손할래. 네가 좀 싸게 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벤더들이 굉장히 이제 마진 압박에 시달리는 거죠. 근데 아마존 빼놓고 팔 데가 없어요. 아마존을 빼놓고 온라인에 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GP 마진이 0.1%포인트만 개선이 되더라도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 뭐 매출 규모가 막 14조 막 이렇잖아요. 영업이익이 1,400억이 증가해요. 0.1%포인트만 좋아지더라도 아마존은 훨씬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광고 마케팅 수익. 절대적인 시장점을 가져게 되면 광고 마케팅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유통마진으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광고 마케팅 수익.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유통마진 돈 버는 거 별로 없어요. 크라우드 사업하고 광고 마케팅 수익이.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에서 그걸 가져가는 거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온라인 유통시장은 유통마진과 돈 버는 게 아니다. 유통마진과도 돈 번다고 하게 되면 그런 바잉파워 증가로 인한 GP마진 개선 0.1%만 하더라도 엄청나다. 그러니까는 100배, 200배 받았던 거예요. 그런 사업을 노리고서. 근데 쿠팡은 아직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최근에 LG생활건강이 철수했어요. 쿠팡에서. 그 다음에 작년에는 클리오가 철수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싸게 판다 쟤네들. 그러니까는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이 가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교란되면 브랜드 인지도가 훼손이 돼요. 그래서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함부로 설화수나 이런 브랜드들을 함부로 딸공들한테 안 파는 이유가 이 딸공들이 중국 넘어가서 어디다 물건 팔지 모르는 거거든요. 브랜드가 훼손되니까.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제 주의하거든요. 근데 지금 쿠팡은 그런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유통 베이스가 아니라 IT 베이스예요. 그리고 물류가 지금 다 직매입이니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간이 부족해요 지금. 그러니까는 쿠팡에서 재고를 오래 쌓아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재고를 갖다가 다 비우기 위해서 가격을 굉장히 많이 하죠. 최근에 보면 이제 쿠팡 막 난리 났죠. 뭐 되게 막 싸게 판다고 막 지금 뜨던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통 재고 기간 일정 수준 넘긴 거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에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재고떨이죠. 우리나라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백화점이 직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쿠팡은 가격 통제 같은 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매출 올리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재고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고 물류센터를 공간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고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냥 얘네들은 그냥 반값으로 팔고 막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는 GP 마진이 낮죠. 그런데 클리오나 LG생활건강 입장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쿠팡에만 팔아요? 올리브영에도 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사몰도 팔 거고 백화점에도 팔 거고 올리브영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저 쿠팡이 저렇게 싸게 파는데 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팔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클리오 입장에서는 쿠팡에 나 그런 식으로 못 팔겠다. 뺀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팔아야죠. 아마존이 47%인데 시장 점유율이.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바잉 파워, 절대적인 협상력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은 좀 미진하다.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업자라고 말하기는 아직까지 힘들다. 그런 걸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어떻게 보면 향후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을 조금 덜 받았죠. 네. 예,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안 받았죠. PSR 2배라는 것도 높은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할인을 좀 받았죠. 그런 시장 점유율이 좀 낮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기업 가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바바나 이제 아마존보다는 낮은데 또 국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또 이제 국내 유통업체들과 이제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 국내와 비교하면 높게 받았다. 엄청난 거죠. 네, 고평가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회사니까 기존의 유통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성장하는 산업인 게 1등인 거고 절대적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기존의 유통업체들은 디레이팅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시장 파이가 줄어들고 있고 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시장은 2013년 10년 초 대비해서 시장률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민간 수배율 2, 3% 성장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거죠. 홈쇼핑 같은 업체들 영업이익은 한 15% 정도밖에 10년 전에 비해서. 근데 주가는 3분의 1 토막 났어요. 왜냐? 밸류에이션이 15배 하다가 5배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특히 성장성에 엄청난 웨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캐시가 좋더라도 캐시플로우가 좋더라도 성장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해버려요. 5배 막 PBR 0.2배, 0.3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여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쿠팡을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체하고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거죠. 네,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무래도 쿠팡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쿠팡이 뭔가 리레이팅 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놔야 한다 아니면 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쿠팡에 필요한 전략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아마 이미 뭐 상당히 이제 훌륭한 경영진이 잘 판단을 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수만 두지 않으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뭐 현상 유지만 11km 이내에 11km 이내에 전체 한국 가구의 70%를 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물류센터 지금 150개 놓는다고 투자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갑자기 늘리기 위해서 뭐 M&A를 무리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홈플러스 얘기 나오고 있는 게 홈플러스 또는 뭐 이베이 코리아 완전 다른 비즈니스거든요. 그런 무리수만 두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한국에서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꾸준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미 작년 실적 보게 되면은 쿠팡하고 네이버, 쓱닷컴 이런 회사들은 50%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회사들 카카오 커머스는 조금 다르고 워낙 조금 카테고리가 좀 다르니까요. 영역이. 나머지 이제 오픈마켓 업체들이나 뭐 이런 업체들은 다 10%도 성장을 채 못했어요. 그럼 뭐 그만큼 온라인 유통시장이 이제 재편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지금 수준에만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러면은 포캐스팅 해보게 되면 한 3, 4년, 2, 3년 후에는 그러면 뭐 30% 시장 점유율 넘을 거고 그러면 그런 가능성만 높게 보이면 선반영을 하거든요. 주가는 건 선반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도 뭐 괜찮지 않을까. 거기다가 실적이 만약에 BEP를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죠. 실적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잘하면 뭐 올해 작년에 이 코로나19 일회성 비용이 뭐 5천억 들어갔다. 이게 팩트인지는 몰라요. 네,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런 걸 제외하게 되면은 뭐 작년에 영업 손실이 거의 1,000억, 2,000억밖에 안 됐던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재작년에 7,000억이었으니까 영업 손실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흑자 난다는 얘기가 잘하면 아무튼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너 내년에는 될 것 같은데 늦어도 그러면 또 시장에서의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일들이 훨씬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사석의 정부의 규제라든지 소비자들의 반발, 지금 쿠팡맨 뭐 올해도 오늘도 한 명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환경 규제 같은 것들 지금 뭐 배송하는 여러 가지 뭐 주머니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너무 환경 낭비적인 게 많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소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전망이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